여기 한국을 소개하며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하는 미국인 유튜버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관심에 오히려 현실감이 없을 정도라고 말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은 어떻게 한국을 소개했길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아나입니다. 저는 해외여행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유럽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죠. 3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열정 하나로 시작한 이 일이 이제는 제 생활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회의감이 커지고 있어요. 처음 채널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설렘, 그 경험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즐거움, 그리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기쁨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은 수많은 셀카,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의 포즈, 세느 강변을 걷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식상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2번씩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은 한 달에 겨우 1번 올리기도 버거워요. 3년 동안 키워온 유튜브 구독자 수도 5만 명을 넘기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통계를 확인하며 한숨만 쉬고 있어요. 조회수는 점점 떨어지고 댓글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올린 영상의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브리아나, 요즘 영상이 뜸하네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동시에 과연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하기엔 수입이 너무 적고 불안정했고 회사를 다니며 모아둔 돈도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영상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느라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에 비해 성과는 미미했어요. 밤새 편집을 하고 나면 눈은 충혈되고 어깨는 뻐근해집니다. 이런 노력이 과연 가치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지난달 베를린에서 찍은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했습니다. 겨우 2만 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이대로 가다간 채널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이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매번 똑같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것도 지겨워졌습니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뭘까? 어떻게 하면 다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니터 속 숫자들만이 제 고민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늘 그랬듯 컴퓨터를 켜고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이것저것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모든 여행지가 다 비슷해 보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콘텐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뭔가에 이끌려 클릭을 했어요. 영상 속 한국의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모습, 활기 넘치는 거리, 다양한 음식들, 모든 것이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을 만든 유튜버의 열정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도전,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시각. 이 모든 것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간의 고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예약하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처음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을 때처럼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한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나의 채널을 발견했어요. 미나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버였습니다. 처음 미나의 영상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채널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찼습니다. 매 영상마다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댓글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구독자 수를 확인해 보니 무려 117만 명.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소개하는데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다시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미나의 영상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번화가부터 한적한 시골 마을까지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이 인상적이었어요. 떡볶이, 어묵, 붕어빵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야시장 영상이었어요. 밤늦게까지 활기 넘치는 시장의 모습,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미나의 표정, 그리고 친절한 상인들과의 대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미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미나는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 문화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이 음식 정말 맛있어 보여요. 우리 동네에도 한국 식당이 생기면 좋겠어요. 한국의 거리가 이렇게 활기차고 안전해 보이다니 놀라워요. 이런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미나의 성공을 보면서 저는 큰 영감을 받았어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고작 김치와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정도였으니까요. 과연 내가 한국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까? 시청자들이 받아들여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상황에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음식, 관광지 등 모든 것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채롭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등 다양한 음식들을 보며 군침이 돌았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들과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직접 경험하고 영상으로 담아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났어요. 하루 종일 한국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첫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처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한국의 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과 채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미국 내에서의 한국의 인기도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알아갈수록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먼저 할리우드 스타들의 인터뷰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유명 배우가 한국 여행 경험을 이야기하는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은 정말 놀라운 도시예요. 밤에도 너무 안전해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었죠. 음식은 말할 것도 없고 사람들의 패션 센스도 대단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여행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한국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어요. 다른 스타들의 인터뷰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음식, 기술력 등을 극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어요. 다음으로 일반 미국인들의 한국 여행 후기를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리뷰가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치안과 밤거리의 안전함을 칭찬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리뷰어는 이렇게 썼더군요. 서울에서 새벽 3시에 혼자 걸어 다녔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밤늦게까지 활기찬 거리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후기들을 읽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K-팝의 나라 정도였는데 알고 보니 훨씬 더 매력적이고 안전한 여행지였던 거예요.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생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궁금해 좀 더 찾아보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 한국의 기술 혁신, 그리고 한국 문화의 독특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생겼어요. 내가 너무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을 이제야 알게 된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이걸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더 열심히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던 중 한 영상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인이 한국에서 겪은 문화 충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는데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영상 속 미국인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밤늦게까지 운영하는 가게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 발달된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정문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은 정말 특별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죠. 길을 잃었을 때 직접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적도 있어요.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는 좀처럼 하기 어려워요. 이 말을 들으니 한국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조사를 거듭할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여러 음식들을 찾아보면서 한국의 치맥 문화를 알게 되었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라고 하더군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영상들을 보니 그 매력을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는 치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모여 치맥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고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이런 문화가 참 부럽게 느껴졌어요. 미국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호기심과 기대감이 자라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콘텐츠를 위해 선택한 여행지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한국을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왔다는 실감이 났어요. 공항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신속하고 친절해서 좋은 첫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움은 서울 시내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경험해보고 싶어 밖으로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종로였어요. 거리에 발을 들이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가게들은 여전히 문을 활짝 열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고 거리는 한산해지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이런 활기찬 밤문화가 한국의 특징인지 아니면 특별한 날이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거리를 걷다 보니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빨간 떡과 어묵이 끓고 있는 모습이 신기해 보였어요. 용기를 내어 가게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요? 라고 영어로 물어보자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발음이 어려워 볶이 라고 더듬거리며 따라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한국 청년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길거리 음식입니다. 많이 맵지만 맛있습니다. 도전해 보실래요? 청년의 친절한 설명에 용기를 얻어 떡볶이를 주문했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매운맛에 놀라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은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제 반응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먹다 보면 익숙해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음식은 중독성 있는 맛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콘텐츠였어요. 단순히 관광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진정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 그 순간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의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졌어요. 길거리에는 네온 사인이 가득하고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거리가 북적거렸습니다. 문득 미국에서 봤던 영상이 생각났어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밤늦게까지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놀랍게도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활기찼습니다. 편의점, 식당, 심지어 옷가게도 영업 중이었어요. 이런 광경은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궁궐을 구경하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보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저도 한복을 입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처 한복 대여점을 찾아갔어요. 한복을 고르는 과정이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한복들을 구경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예쁜 분홍색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를 골랐습니다. 하지만 한복을 입는 과정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어요. 치마를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거든요. 허리에 둘러맸는데 자꾸 흘러내리는 거예요. 직원이 웃으면서 다가와 치마끈을 가슴 위로 올려 묶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하고 깨닫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옷 입는 방식이었거든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걱정됐어요. 혹시 한복을 잘못 입은 건 아닐까? 문화적 실수를 저지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다가오셔서 한국어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황한 제 표정을 보시고는 손짓을 해주셨는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들이 절 쳐다본 것은 비난이 아니라 호의적인 관심이었던 거죠. 경복궁은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과 아름다운 정원을 보며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소들과 고기, 계란이 밥 위에 예쁘게 올려진 모습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이 제 곤란한 표정을 보시고 다가오셨어요. 비빔밥은 이렇게 비벼 먹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비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 해봤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제 감탄에 그분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 음식 많이 맛보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동을 거닐며 전통 공예품들을 구경했어요. 화려한 색상의 부채, 정교한 무늬의 도자기, 아름다운 한지 공예품들,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한 공예품 가게에 들어갔는데 주인 할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전통 목각 인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손짓을 통해 인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명동거리로 향했습니다. 한국 쇼핑의 중심지라고 들었거든요. 거리에 발을 들이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구경하며 한참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코를 자극하는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냄새의 근원을 찾아갔더니 몇 개의 의자가 있는 작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빨간 국물에 당면, 고기, 채소 등이 들어있는 요리였어요. 처음 보는 음식이었지만 맛있어 보였습니다. 주문을 한 뒤 조심스레 한 입 먹어보니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맛있어서 계속 먹다 보니 어느새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지불하려던 카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카드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니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현금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현금을 안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당황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 커플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분들은 웃으시며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음식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겠다는 거였죠. 너무 감동이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친절을 받다니. 연신 감사 인사를 드리며 꼭 돈을 갚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은 웃으시며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경복궁에서의 한복 체험, 비빔밥을 먹는 것을 도와주시던 분, 공예품 가게에 따뜻한 할머니의 미소, 그리고 낯선 이의 식사값을 기꺼이 지불해준 커플의 친절함까지.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저는 드디어 첫 번째 한국 여행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을 새워가며 편집한 영상이었어요. 미국인이 경험한 문화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처음 종로거리에서 느낀 놀라움과 떡볶이를 먹으며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담았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약간의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과연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튜브 앱을 새로 고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상의 조회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폭증해 있었던 거예요. 보통 제 영상들은 하루 동안 2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이번 영상은 하루 만에 무려 30만 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채널이 맞나?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숫자는 더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댓글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로 가득 찼어요. 와,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곳인지 몰랐어요. 브리아나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한국 음식을 처음 먹는 모습이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영상이 너무 기대돼요. 언제 올라오나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즉시 다음 영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복궁에서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한복을 입고 궁을 거닐며 느낀 감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오해와 해프닝들을 유쾌하게 담아냈습니다. 두 번째 영상 역시 대박이 났어요. 첫 번째 영상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루 만에 2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고, 많은 시청자들이 저를 통해 한국을 간접 체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브리아나 덕분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한복이 정말 아름답네요. 직접 입어보고 싶어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니 놀라워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여행 콘텐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2주가 지났을 때 제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는 제가 한국 여행을 오기 전 3년간 유튜브를 운영하며 모인 구독자의 2배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단 2주 동안 늘어난 구독자 수에 놀랐고 그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한국 여행 시리즈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이 인기의 비결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시청자의 댓글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브리아나, 한국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 정말 신기해요. 소매치기나 도난 걱정은 없나요? 그리고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던데 데이터 요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댓글을 읽는 순간 제가 무심코 지나쳤던 한국 대중교통의 특별한 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유튜브에 신경 쓰느라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점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시작해 늦은 밤까지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승객들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7시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놀랍게도 몇몇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가방을 안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고 옆자리의 학생은 책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꾸벅꾸벅 조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잠들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점심시간 잠실역에서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옆자리 승객에게 물어봤어요.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시네요. 데이터 요금이 비싸지 않나요? 그분은 웃으시며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5G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데이터 걱정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요금제도 무제한이 많아서 부담 없죠. 그날 저녁, 퇴근 시간에 혼잡한 지하철에서 또 다른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떤 앱인지 물어보니 실시간으로 지하철과 버스의 위치, 도착 시간, 심지어 차량 내부의 혼잡도까지 알려주는 앱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가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높은 수준의 안전과 기술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매치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안전함,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빠른 인터넷, 그리고 첨단 기술로 구현된 편리한 서비스들. 이 모든 것이 한국 대중교통의 특별한 점이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대중교통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서 제가 경험한 놀라운 점들을 자세히 공유했어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와, 정말 놀라워요. 한국의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믿기 힘들어요. 소매치기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5G로 실시간 영상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니 미래의 모습 같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여행 콘텐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3주간의 한국 여행의 일정이 모두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제 채널은 주목받는 채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2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여러 미디어에서 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100만 유튜버들처럼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지만 제 체감상으로는 이전보다 수십 배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변화가 너무나 빨리 일어나서 때로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시작하기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채널을 포기할까 고민했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튜버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인기가 늘어나서 좋을 줄만 알았는데 늘어난 영향력만큼 안 좋은 댓글들도 많아지니 상처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인기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를 위해 저는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한국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하기로 한 거죠. 저는 지금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서울 말고 다른 지역 중 부산과 제주도 정도만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그 외에 다른 지역들은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아서 어떻게 여행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지역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국인 분들이 직접 추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한국 여행 너무 기대되네요. 곧 다시 만나요 한국.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일본을 여행하고 한국으로 온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 오자마자 충격을 받아 숙소에서 소리내어 펑펑 울고 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고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안나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프랑크푸르트는 유럽 중앙은행이 위치한 금융 중심지로 국제 금융 및 법률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 변호사들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죠. 제가 근무하는 로펌은 세계적인 로펌으로 베를린, 함부르크,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여러 도시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 고객이 많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본사나 지사를 방문하는 일이 많고 최신 법률 동향이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법률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독일보다는 해외에서 오래 머무는 경우가 많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국제 변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힘들게 공부해서 얻어낸 저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의 법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맘대로 되지 않을 때는 힘들기도 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집에 오면 쓰러져 잠들 때도 있지만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게는 오랫동안 교제해온 남자친구가 있어요. 저의 남자친구는 다정하고 저의 일을 존중해주며 해외 출장이 많은 것도 항상 이해해 주었어요. 우리는 결혼까지 약속하고 서로의 부모님과 친구들까지도 전부 아는 사이죠. 다른 커플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만큼 애틋했고 저의 직업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남자친구가 좋았습니다. 저의 친구들도 우리가 잘 어울린다고 말하며 우리를 축복해 주었어요. 작년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준비해서 남자친구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는 너무 행복해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프로포즈를 받은 후 우리는 천천히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할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날이었어요.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일정보다 일찍 끝났고 복잡한 문제였는데 성공적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해서 기분이 좋았죠. 저는 항상 저를 챙겨준 남자친구가 고마워서 남자친구가 퇴근하기 전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깜짝 놀래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길었던 출장으로 피곤했지만 마트에 들려서 음식 재료를 구입하고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 문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남자친구는 회사에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남자친구가 즐겨 신는 신발과 여성의 신발이 같이 있었죠.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조용히 침실 쪽으로 걸어갔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었던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죠. 순간 너무 놀라서 들고 있던 짐들을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에 남자친구와 여성은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우던 여성은 저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라였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친구였어요. 제 남자친구를 제일 먼저 소개시켜 주었고 우리의 사이를 굉장히 축복하며 제 행복을 항상 빌어주었던 친구였죠. 심지어 제 가족들과 친구들은 모두 사라를 알고 있었고 저와 사라의 우정이 멋지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 사라와 제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다니 저는 정신이 아늑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사라는 저를 보고 당황하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고 오해라며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나와버렸고 무슨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와 사라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지만 저는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을 통보했고 남자친구는 제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되지 않았죠. 파혼 통보 후 주변 사람들에게 파혼했다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비참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 남자친구의 연락을 무시하며 일에만 전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볼 수 없었나 봐요. 중요한 업무에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휴가를 내고 머리를 비우러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로펌은 매년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고 올해는 한 번도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2주의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를 방문할지 고민했죠. 주변 유럽 국가들은 남자친구와 사라와 여러 번 여행을 하기도 해서 유럽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예전부터 방문하고 싶었던 일본이라는 나라를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아시아 국가 중 여행지로는 일본이 유명했고 주변 여러 친구들이 일본을 다녀왔는데 좋았다는 평가가 많아서 예전부터 일본이라는 나라에 한번 방문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시아 국가는 나라의 이름과 위치만 알고 있었고 정확한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급하게 찾아보게 되었죠.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의 평가도 굉장히 좋아서 한국과 일본을 둘 다 방문할까도 고민했지만 여행보다는 머릿속을 비우고 싶다는 목적이 강했고 여행지를 알아보기도 피곤해서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두 개의 도시만 천천히 둘러보기로 결정했죠. 도쿄에 도착했을 때 유럽과 다른 느낌이라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쿄는 저와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도 수많은 사람으로 정신없었고 지하철은 너무 복잡한데 환승하기도 정말 어려웠어요. 영어 안내 표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계속해서 길을 헤매다 지나가는 일본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해도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걸면 당황해하며 저를 피했어요. 그것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었어요. 제가 실수했던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 관광지로 유명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일본의 음식 문화를 잘 모르고 온 것이 잘못이었죠. 독일은 전통적으로 육류와 소세지, 햄 등을 많이 먹고 생선과 해산물, 특히 날것은 잘 먹지 않아요. 저는 독일에 살면서 스시나 사시미 같은 날것의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았죠. 가끔 해외 출장을 가서 튀긴 오징어나
구운 생선 등을 먹었을 때도 제 입맛에는 약간 비리다는 느낌이 있어서 해산물류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일본 여행 중 구글에서 유명한 음식은 스시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전해보려고 스시집에 들어가서 주문해봤는데 날 것 특유의 질감이 익숙하지 않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다른 맛집을 찾았고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라멘, 우동, 쿠시카츠, 돈카츠, 오코노미야끼, 교자 등을 찾아서 맛보았죠. 하지만 그 음식들도 기름진 음식이 너무 많아서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계속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지나가다가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죠. 도저히 도쿄에서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고 급하게 숙소를 예약해서 오사카로 이동했어요. 오사카는 도쿄와 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도착했는데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도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에 급하게 열차와 에어비앤비 숙소를 추가로 예약했는데 오사카에서 조금 헤매는 바람에 숙소에 밤 10시 반쯤 도착하게 되었죠. 숙소는 10시까지 입실을 해야 했는데 제가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중간에 연락을 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예약한 에어비앤비는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아무리 연락해도 답변이 없었고 답답한 마음에 에어비앤비로 문의했지만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죠. 예약한 에어비앤비를 포기하고 주변 호텔을 찾아보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새벽 1시가 넘어서 호텔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연락이 닿았고 중국인이 에어비앤비의 주인이지만 열쇠를 건네주는 일본인 직원은 10시에 퇴근해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던 것이었죠. 제가 분명 9시 반쯤 연락해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을 했는데도 아무 답변도 없었던 것이 기분이 안 좋았지만 시간을 어긴 게 저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생각했어요.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던 내 실수고 멀리 일본까지 왔으니 즐겁게 여행하자는 마음에 오사카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돌아다녀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입실을 못해서라기보다는 오사카도 도쿄와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은 없어 보여서 실망했죠. 안 좋았던 감정을 지우고 머리를 식히고 싶은 마음에 일본까지 여행 온 건데 여행이 즐겁지가 않으니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고 기름진 음식만 계속 먹어서 속도 불편했어요. 오히려 독일에 있을 때보다 기분이 더 울적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괜히 일본까지 여행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은 일정을 포기하고 독일로 다시 돌아갈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휴가를 내어서 독일에서 먼 아시아까지 시간 내서 온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일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죠. 숙소에 누워서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방문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숙소에서 한국의 관광지를 검색하는데 한국의 서울은 도심이라 도쿄나 오사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심은 질려서 서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굉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의 숙소가 있었는데 제주도의 우도라는 곳에 있었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돌담에 스파가 구비되어 있고 사진으로만 봐도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숙소였는데 숙소 안에서 바다만 바라보아도 휴식이 될 것만 같은 분위기가 가득했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강하게 들었지만 제주도도 섬이라 일본처럼 해산물 음식만 가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고 가는 게 맞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은 길지 않았고 저는 제주도라는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음식의 걱정보다 제가 사진으로 보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눈으로 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 직항으로 제주까지 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로 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했는데 공항을 빠져나오자마자 야자수 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휴양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저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제주도에서 뭘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혼자서 여행 온 데다 한국의 제주도라는 곳을 방문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무작정 우도라는 곳의 숙소에 반해서 온 것이라 도착하자마자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주공항을 지나가는 한국인 커플에게 공항에서 가까운 식당 중에
해산물을 팔지 않는 음식점을 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붙잡은 한국인 커플은 굉장히 유창한 영어로 고사리 육개장과 돈베고 기국수, 흑돼지, 몽국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다며 상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게다가 그 커플도 고사리 육개장을 먹을 생각이었다고 말하며 혹시 고사리 육개장을 먹을 생각이면 저를 식당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일본과 다르게 영어로 대화가 가능한 것도 좋았는데 너무 친절한 한국인 커플을 만나서 제주도의 첫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인 커플은 공항에서 10분 내외 거리에 렌터카를 빌렸다고 말했고 함께 렌터카를 타고 고사리 육개장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처음 보는 고사리 육개장이라는 음식은 따뜻하고 식욕을 돋우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었을 때 다양한 맛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국물은 매콤하면서도 감칠맛이 가득했죠. 일본에서 계속 느끼한 음식을 먹다가 고사리 육개장을 먹으니 더부룩한 속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인 커플에게 맛있는 것을 추천해주고 식당까지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고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게다가 그들의 숙소가 성산 일출봉 쪽이라며 저를 우도 선착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제주도에 가볼 만한 관광지들과 여러 음식들을 추천해 주었죠. 혼자 여행 와서 처음 느끼는 따뜻함에 한국인 커플과 헤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고 독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제주도로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예약했던 숙소는 사진에서 본 것 이상으로 환상적이었어요. 마당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화단과 잔디밭으로 꾸며져 있었고 원하면 바베큐나 장작을 피울 수도 있다고 했죠. 게다가 야외에 욕조까지 구비되어 있는데 야외 욕조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스파를 하면 굉장히 힐링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밖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마당이 한 폭의 그림 같고 마음을 정화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테이블에는 우도의 간식들이 선물로 놓여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물과 우롱차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침구도 너무 깔끔하고 숙소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우도의 숙소는 도어락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어 열쇠가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숙소 근처 가까운 흑돼지라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을 물어보았는데 걸어서 30분 거리인데 외국인인 제가 혼자 찾아갈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지 식당까지 스쿠터로 태워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친절한가요? 식당에 데려다 주실 때도 길 잘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운전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숙소 사장님이 데려다 주신 흑돼지 식당을 방문했고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조금 양이 많지 않을까 걱정하며 흑돼지 2인분을 주문했는데 고기가 너무 고소하고 쫀득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함께 나오는 쌈과 파채, 김치, 콩나물 무침, 샐러드, 양념들이 고기의 느끼함도 확 잡아주었죠. 파혼 이후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아서 오랜 시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는데 제주도에 와서 고사리 육개장을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고 흑돼지 오겹살도 혼자서 2인분이나 먹고 말았죠. 오랜만에 제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른 저녁을 먹고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며 숙소로 걸어갔어요. 우도는 정말 환상적으로 아름다웠죠. 특히 숙소에 도착했을 때는 붉게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숙소 마당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씩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꺽꺽 소리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울어본 건 굉장히 어렸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을 거예요. 소리내서 한참을 울고 나니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고 시원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걸어서 우도를 한 바퀴 돌아보고 욕조에서 노을 보며 스파도 즐기고 장작을 켜서 불멍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도에서 2박을 하고 하루는 공항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예약해서 짐을 맡긴 후
한국인 커플이 추천한 함덕해수욕장과 애월에 있는 카페도 방문하고 갈치조림이라는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갈치조림이란 음식은 1인분은 판매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2인분을 주문해야 돼서 잠시 고민했지만 한번 도전해보자는 생각에 주문했습니다. 갈치조림은 양념이 매콤달콤하고 생선이 들어가도 비리지 않고 너무 맛있었어요. 특히 갈치조림에 들어간 무는 정말 달큰하니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아쉬운 건 2인분은 혼자 먹기에 양이 너무 많은 점이었어요. 열심히 먹었지만 다 먹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남겨야 했죠. 해산물을 싫어하는 제가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독일에 돌아온 뒤에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맛있었거든요. 제주도는 만났던 사람도 풍경도 음식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곳을 3박 4일밖에 머무르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웠죠. 그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긴 채 독일로 돌아갔고 용기를 내서 가족과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게 파혼 통보했다는 것을 말했어요. 다행히 부모님도 크게 상처받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은 저를 꽉 안아주시며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친구들은 저를 위로해 주었고 지금은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에요. 부모님께 제가 경험한 제주도라는 곳도 보여드리고 한국의 다양한 여행지를 관광시켜드리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아서 어디를 여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서울은 도심이라 굉장히 복잡하겠죠? 도쿄와 오사카에서 힘들었던 기억에 서울을 관광할지는 아직 고민이네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